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중국 경영 인증 컨설팅의 김기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발걸음 해주신 점 정말 감사드리고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저희 무역협회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진심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많이 모여주셨는데요. 그만큼 최근에 저희 중국으로 수출을 하려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고 문의도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증가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많이 궁금해하시고 그리고 정말 알아야 될 것들을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여러분들과 공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타이틀은 보시다시피 중국 화장품, 식품 인허가, 실무 및 수입 통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화장품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위생허가라고 다들 알고 계시는데 위생허가도 있고 여러 분야에 걸쳐가지고 다양한 인증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그리고 합법적으로 취득이 가능한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는 보시다시피 일본 중국 진출 로드맵부터 수출입 통관 주의사항까지 짜여져 있고요. 중국 진출 로드맵이라든지 그리고 중국 수출 이슈 및 주의사항 등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그리고 최근의 이슈사항들을 조금 모아서 정리를 한 거기 때문에 꼭 주의 깊게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중국 진출 로드맵, 로드맵이라고 하면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어떻게 해야지 중국에 정상적으로 수출을 하고 그리고 수입 통관까지 무리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는지 그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저는 이렇게 7단계로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상표 등록이고요. 상표 등록은 한국에서 한국특허청에서 상표 등록을 받은 걸로 중국에 나가서 인정을 받겠지라고 하는 그 인식이 깔려있는 순간부터 리스크를 안고 가시는 겁니다. 중국 상표국은 여기에서 상표 등록은 보시다시피 법적 강제사항은 아니나 상표를 중국 내에서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중국 내에서 신청을 하셔야 되겠고, 중국 상표국이라는 곳을 통해서 상표 등록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상표 등록이 제일 첫 번째로 저희가, 로드맵을 잡아봤고요. 효과는 브랜드 도용 방지 및, 저희 무형가치 자산을 제고를 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시기는 일반적으로 중국 진출을 위해서 확정한 그 초기 단계에 바로 실행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최근에 조금 있다가 제가 상표 등록 피해 사례를 들어볼 건데요. 그 부분에서도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위생허가입니다. 근데 이 위생허가는 지금 화장품은 당연히 위생허가를 취득하셔야 되는 거 다들 아시죠? 네네. 위생허가는 중국 CFDA에서 발행하는 위생허가증을 의미를 하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중국 내에 저희가 수출 전에 반드시 받아야 되는 인허가입니다. 허가이고 중국 내 판매 및 유통을 정상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위생허가를 취득을 하셔야 되는 강제성 인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요. 식품 같은 경우에 지금 식품 저희 쪽으로 문의 상당히 많이 오시는데 제가 예전에 AT 지원 사업을 수행할 때도 그렇고 다들 식품을 위생허가증만 받으면 된다고 알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아직까지도 많이 계세요. 근데 뒤에서도 소개해 드리겠지만 식품 같은 경우에 식품 위생허가증을 취득할 수 있는 거는 보건식품 인증밖에 없습니다. 바오진식품이라고 해서 중국 건강기능식품이죠. 건강기능식품만 위생허가증을 취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인증은 일반 가공식품은 2가지만 하시면 되고요. 그 2가지는 뒤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래도 포인트를 잡자면 처음에는 수출자 등록,
수출자 등록은 중국 AQSIQ라고 하는 중국 수출입 상품을 전담을 하고 있는 부처에서 개설한 사이트입니다. 그 사이트에서 수출자 등록을 하셔야 되고요. 일반 가공식품은 제일 중요한 거는 중국어 라벨이겠죠. 이 중국어 라벨 제작을 하는 건데 이걸 통틀어서 위생어가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하지만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게 구분지어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통틀어서 말씀하시고 위생어가로 지칭하시면 안 되고요. 일반 가공식품은 수출자 등록 플러스 중국어 라벨을 수출 전에 해주셔야 되는 사항으로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생허가증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CFDA에서만 발급하는 보건식품에만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이 좀 길어졌는데요. 세 번째는 이제 중국어 라벨 심사입니다. 이 중국어 라벨 심사는 화장품하고 식품하고 동일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건 아니지만 물론 내용은 다르죠. 화장품 라벨 심사 관리 규정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식품 라벨 심사 관리 규정이라는 게 별도로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라벨 심사는 최근에 작년에 그 AT 통계만 보도 알 수 있듯이 총 작년에 불합격, 그러니까 수입 통관 측에서 불합격 사유로 109건이 적발됐는데 그 109건 중에 84건이 중국어 라벨 심사 부적합이었습니다. 얼마나 간단하게 생각하신다는 거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뭔가 강제적으로 실시를 한다고 하면 이거에 대해서 주위 사람들 풍문을 더 많이 믿으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면 절대로 정상적으로 들어가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풍문으로 최근에 이 얘기는 최근에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죠. 화장품 위생허가 아예 못 받는다더라. 이게 너무나 많이 지금 속설이 풍문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화장품 위생허가증을 못 받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 4월 달에 저희 화장품을 담당하는 중국 CFDA에서 내부 규정이 강화된 거를 아마 의미를 하시는 것 같고요. 그 내부 규정이 강화됨으로써 여러 가지 조치사항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보안 통지사항을 가지고 화장품 위생허가증이 안 나온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다니시면 절대 안 되시겠죠. 네. 그래서 세 번째는 중물 라벨 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보시면 이제 신용조사인데요. 신용조사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제일 제가 실무하면서 느낀 점은 단순히 페이퍼상으로만 믿고 그리고 누가 지인 소개로 물론 지인 소개가 더 확실할 수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직접 보지도 못한 바이어들을 100% 믿고 진행을 하다가 각종 피해에 얽혀가지고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신용조사는 여러분들이 직접 나중에 저희 구매 체결이라든지 계약 체결을 하실 때 반드시 중국에 있는 현지 파트너사 혹은 수입사항에 직접 가보시고 거기에서 직접 실사를 하신 다음에 이 친구들이 유통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규모는 어떤지 어떤 식으로 회사를 운영을 하는지 그런 실상적인 모습을 한 번은 꼭 봐주셨으면 합니다. 그것도 물론 비용은 들겠죠. 저희가 왕복 항공료라든지 체재비는 들겠지만 결코 그 비용이 허튼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정말 중요한 계약이다라고 하시면 직접 가보시고 혹은 그분들을 초청을 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초청을 하는데 초청하고 나서 다음에는 한 번 더 가보시는 게 여러분들이 돌다리도 두들겨 보면서 하나하나 점검해가는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신용조사가 끝나고 나면 이제 수출 계약을 먼저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러니까 수출 계약이 먼저 이루어지고 하시는데, 그래서 수출 계약은 요즘에 제가 매주 금요일마다, 여기 무역협회 3층이죠. 차이나 데스크에서,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때 최근에 정말 문의사항이 많이 늘은 게 계약서 관련해서 너무나 많은 피해를 보고 계신 거예요. 그 계약서 관련된 내용을 저희가 어떤 제품 리스트도 없고요. 수량도 없습니다. 그렇게 너무 간단하게
적으신 다음에 이걸 가지고 나중에 중국 업체랑 계약을 했다가 후속적인 피해를 보시고 그제서야 전화를 하시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거는 실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수출 전에 물론 규모가 있으신 회사들은 자기네 법무팀이라든지 그리고 고문 변호사님한테 검토를 받으시면 되겠지만, 그게 힘들다고 하시면 국번 없이 제가 지금 속해 있는 1380으로 전화를 하시면, 거기에는 관세사님도 존재해 있으시고요. 그리고 저 중국 인증 관련된 저희 한국 인증기관에서 나와서 또 인증 관련된 자문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중국 관련 전문 변호사님도 상주에 계십니다. 그래서 1380으로 먼저 전화를 하신 다음에 최소한의 이런 계약이 맞는지 아닌지 사전 타당성 혹은 부족한 점이 없는지 검토를 하시는 게 맞다고 사료되고요. 그래서 꼭 이런 거 잊지 마시고 국번 없이 1380 자주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수출 절차는 제가 나중에 수입 통관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룰 거고요. 그래서 이제 수출이 되고 저희 물건이 선적이 돼서 해상이나 항공운송을 통해서 중국으로 이제 도착을 하면 수입 통관을 하십니다. 그래서 수입 통관까지 이렇게 크게는 7절차로 나뉘어 봤고요. 순서는 변동이 당연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7가지 전체 절차만 먼저 숙지를 하고 있으시더라도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구나. 우리 제품이 이러한 큰 단계를 거쳐야지만 중국으로 정상적으로 진출할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과 정확성을 가지게 되시겠죠. 그래서 중국 진출 로드맵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이제 대중국 수출 이슈 및 주의사항에 대해서 제가 느낀 점과 여러분들이 힘들어하시는 점을 조금 더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뉴스 매체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뉴스 매체 보시면 이거 최근인데요. 6월 달에 방영된 사실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리고 한국에서 유명한 업체들의 상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타이틀이 뭐죠? 설빙 행성한 후 중국의 상표권 빼앗겼다라고 돼 있죠. 이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제 수출 준비를 하시면서 상표 등록에 대해서 안일하게 생각했거나 혹은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수출 계획이 조금 더 미뤄서 혹은 장래에 가려고 했는데 이미 중국의 악의적인 이런 브로커들 때문에 도용을 당하신 사례들이 점점 더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오늘 여기에 모이신 분들은 중국의 최소한 미래에 수출 계획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수출을 이미 하시고 있거나 이런 분들이 지금 와 계실 건데요. 상표 등록에 대해서 너무나 지금 아까 보니까 자율성, 그러니까 기업에서 취득해도 되고 취득 안 해도 되는 거니까 너무나 쉽게 생각해요. 안 해도 되지. 안 해도 돼. 돈 들어가는데 뭐 해? 변리사비만 최소한 200에서 1000만 원씩 들어가는데 뭐하러 해? 라고 많이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실제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2013년도에 제가 담당하던 우유업체입니다. 예, 우유업체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우유가 들어가려면 중국에서 받아야 되는 인허가만 10가지예요. 10가지입니다. 그 10가지를 1년 6개월 동안 하셨어요. 하셔가지고 2013년도에 받으셨는데 2013년도에 12월 달에 저한테 문의가 왔어요. 대련항으로 계속 잘 보내고 있다가 계속 컨테이너로 정말 상당한 매출액을 올리셨어요. 왜? 그게 쉽게 들어갈 수가 없는 시장이고 인허가만 해도 1년 6개월이라는 준비를 하시고 들어가셨는데 12월 달에 저희한테 문의가 오신 거예요. 지금 중국에서 변호사가 연락이 와가지고 지금 상표권에 대해서 침해를 했으니까 더 이상 팔지 말라는 이의제기 왔다. 그 경고장이 왔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때 보니까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인허가만 준비를 하시면서 상표 등록을 놓치셨던 거예요. 중국 내 중국 상표국의 상표 등록을 놓치셔가지고 아마 깜빡하고 계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2013년 12월부터 그 업체는 판매를 중단을 했고요.
판매 중단하고 그 현재까지 작년까지 계속 이의 제기를 하고 소송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피해액은 얼마나 될까? 저희가 그 업체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연간 100억씩 수출을 하는 업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는 만만치 않겠죠.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설빙이라든지 여러 업체들이 많이 뺏겼습니다. 뺏겨가지고 보시다시피 그 전에 해야 될 사항들을 혹은 중요성을 인식을 못해서 빼앗겼는데, 빼앗겼다고 해서 전혀 방법은 없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그 가져간 업체가 3년 내에 사용한 기록이 없으면, 시장 내 판매한 뭐 판매 기록이라든지 이런 게 없으면 저희가 그 불복 소송 다시 이의 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의 신청을 해서 이의 심사를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들을 법률 내부적인 법률 고문님이라든지 아니면 변호사님을 통해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사드 때문에 중국 진출이 어렵다 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고, 위생허가를 전혀 안 내준다더라. 식품에서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통관을 반송을 시켜더라 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근거 있는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지금까지 현재까지 위생허가를 2011년부터 한 1000품목 진행하고 있는데, 그 1000품목 지금도 현재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16년 4월 달에 그러니까 외부 공개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심사 기준이 바뀐 건 확실하고요. 심사 기준은 CFDA에서 화장품에 대한 심사 기준을 바뀐 건 확실하고, 그걸 외부에 공개하지 않은 채로 4월 달에 내부적으로 그 규정일 바뀐 거를 적용을 시켜가지고, 현재 특히나 화장품 업체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추출물 상당히 많을 거예요. 추출물 여러 가지가 상당히 많은데, 그 추출물의 구체적 사용 부위를 다 적어주셔야 돼요. 어떤 얘기냐면, 추출물의 구체적 사용 부위는 어떤 게 있습니까? 줄기, 잎, 꽃, 뿌리, 전초 등이 있겠죠? 네. 그런 거를 적어주셔야 돼요. 근데 모든 추출물에 대해서가 아니라 중국 현재에서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는 추출물, 그러니까, 저희 컨셉 성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추출물들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이런 거는 중국 현지 컨설팅이나 혹은 믿을 만한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을 통해서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하나 이슈가 된 그 사항이 있는데요. CFDA 화장품 하면 트리에탄오라민 다들 아실 거예요. 트리에탄오라민에 대한 규정이 좀 더 강화됐어요. 최근에 트리에탄오라민 단일 성분에 대해서 단일 성분이 99%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트리에탄오라민에 대한 원료 품질 규격 COA를 발급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 COA가 원료사에서 우리는 90%밖에 못 해줘. 90%밖에 못 해줘. 원래 89% 들어갔는데 어떻게 해줘? 라고 하시는데, 계속 헷갈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아요. 복합 성분이 아니라 트리에탄오라민에 대한 단일 성분입니다. 단일 원료의 함량이 99%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예전 규정까지 말씀을 드리자면, 아데노신 성분 있죠. 네, 미백, 증백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아데노신 성분이 있습니다. 그 아데노신 성분 같은 경우에 일반 화장품으로 만약에 신고를 하시게 되면 무조건 1.8 이하로 쓰셔야 돼요. 전 성분에 들어가 있는 그 함량이 1.8 이하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특수로 가져가시면 문제가 없으세요. 기능성으로 가져가시고 미백으로 신청을 하시면 그거는 2.0 이상이 돼도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일반 화장품으로 가져가시면 아데노신은 1.8 이하로 쓰시라고 권유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최근에 많이 나오는 게, 힘들다 그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제가 파악했을 때 그러니까 심사를 강화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심사를 예전보다 강화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제출을 못 하시는 자료들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아요. 특히나 식품 같은 경우에 수출 면장 받으면 여러분들이 발급받으셔야 될 서류가 2가지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 있으시면 제가 좋은 자료 드릴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출 면장 발급받자마자 해야 되는 두 가지가 없으세요? 하나는, 첫 번째는 원산지 증명서를 발부를 받아야 되겠죠? 네. 원산지 증명서는 수출 면장이 나오면 발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산지 증명서를 최대한 빨리 발급을 받으시고요. 원산지 증명서는 다들 잘 아시다시피 대한상공회의소나 어디서 받죠? 네. 네, 그 세관에서 받을 수 있죠. 네. 관세청. 네. 그 두 기관에서만 발행을 해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서류가 뭐 있을까요? 네? 그거는 헬스 서티피케이트가 있겠죠. 네, 위생증명서라고 합니다. 이 위생증명서를 발부를 안 해가지고 작년에 걸린 건수만 해도 100건 이상이 됩니다. 100건 이상이 됩니다. 통계치로 나왔을 때. 그 위생증명서는 여러분들이 일반 가공식품이냐, 혹은 유제품이냐, 혹은 육류나 수산물이냐에 따라서 발행 부처가 달라지죠. 일반 가공식품은 어디입니까? 식약처죠. 네. 그리고 유제품이랑 그리고 또 수산물은 어디겠습니까? 농림수산식품부죠. 네. 그리고 정확하게 말씀을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신청을 하시면 되겠죠. 이러한 자료들이 계속 누락이 되니까 처음에 수입 신고할 때부터 반려가 되는 겁니다. 다른 자료들은 다 아세요. 여러분들이 수출하실 때 포워딩을 통해서나 혹은 여러 수출 대행 회사를 통해서 진행을 하시면 커머셜 인보이스, 패킹 리스트, BL 이런 거 잘 받으세요. 그리고 최근에 또 수입 신고상에서 문제가 됐다 가지고 저희한테 문의 오셨는데 매매 계약서를 제출을 안 하시면 그것도 수입 신고가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이 매매 계약서는 잘 아시다시피 양국 간에서 허용하는 그 랭귀지가 있죠. 네. 물론 대부분 영문이나 중문으로 작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한글로 작성된 것도 있긴 한데 그거는 중국인들이 별로 선호를 하지 않죠. 그래서 이러한 자료들이 계속 누락이 되고 잘 안 챙기시기 때문에 예전 같았으면 그러니까 수입 신고하실 때 수입 통관 대행사들이 잘 처리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유도리 있게 막막 했는데 지금은 양국 정세가 그렇게 맑음은 아니죠. 네, 흐림 상태에서 이렇게 그 중요한 서류들이 빠지면 세관 심사원들이 처리할 일이 산더미인데 그렇게 예전처럼 그렇게 호의적이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틀리시는 거 혹은 놓치시는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놓치지 마시고 반드시 잘 챙겨가지고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두가 꽤 길었죠. 네. 그래서 상표 등록 개요는 아까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은 법적 강제사항은 아니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신청하셔야 되겠죠. 네. 그리고 진행 시기는 일반적으로 진국 진출을 확정한 초기 단계에 진행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진행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일 저희가 실무를 하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상표 예비 검색이에요. 왜 많은 돈을 주고 변리사분을 쓰시냐면 이 예비 검색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 거기에서 결정이 상당히 많이 합니다. 이 예비 검색을 해가지고 검토 타당성을 충분히 파악하고 등록 가능성이 높구나라고 되면 이제 신청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렇고요. 그래서 상표 예비 검색 단계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물론 이 단계가 여러분들이 봤을 때 그냥 처음에 자료 준비하는 그 단계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자료 준비가 끝나고 나서 이제 예비 검색이 들어가는데 이 예비 검색은 가급적이면 중국 전문으로 하는 혹은 제가 오늘 지원 사업 설명회니까 지원 사업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코트라에서 진행하고 있는 IP데스크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IP데스크 사업을 통하시면
신청을 하셔가지고 선정이 되시면 여러분들이 등록하고자 하는 상표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몇 개까지 해서 정부 지원금 제한 한도액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원 사업들을 적절히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진행하고자 하는 그런 비용에 대한 절감뿐만 아니라 전문 기관을 통해서 진행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등록 가능성이 높아지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그 팁을 잘 적어 놓으셨다가 나중에 꼭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표 예비 검색이 끝나면 자료 신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 신청을 하시는데 이 자료 신청은 저희가 단독으로는 할 수는 없어요. 한국인이 직접 하실 수는 없고 중국의 위탁 기관이죠. 위탁 기관들을 통해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단독으로 하고자 생각하셨던 분들은 조금 접어두시고, 네, 위탁 기관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왜? 상표도 워낙 개인이 진행하다 보면 발레 사례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전문적으로 하는 위탁 기관을 지정을 해서 좀 더 효율성 있게 진행을 하려는 목적이니까 오해는 마시고 이렇게 진행하신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자료 신청이 되고 3개월 동안 형식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출한 자료가 허위인지 진위인지 진위 여부를 파악을 하게 되고요. 거기에서 상표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서류들이 다 중국 규정에 부합을 하는지 심사를 하게 됩니다. 이 기간만 3개월인데 최근에 저희가 실무를 한 결과는 거의 4개월까지도 갑니다. 그래서 3, 4개월 소요가 된다는 거. 3, 4개월 소요가 되고, 이제, 이 형식 심사가 통과가 되면, 이제 상표 접수 통지서라는 게 발급이 돼요. 접수 통지서는 한국 저희 특허청에다가 저희 상표 등록 많이 신청해 보셨죠? 네네. 그래서, 저희도 출원증이 나오지 않습니까? 출원증하고 동일한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표 접수 통지서는 중국에서는 제쇼 통지書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즉, 출원증이라는 거 동일한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고 이때부터는 TM 마크를 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중국도 선등록 우선주의제예요. 그래서 먼저 등록한 그 상표가 나중에 등록한 것보다 권리를 먼저 인정받게 돼 있죠. 그런 면에서 선등록 우선주의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때부터는 우리가 상표 출원증이 나왔어라고 해서 트레이드 마크의 약자인 TM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상표에 TM 마크를 넣으셔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미 선출원했어라고 명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접수 통지서 발급받고 나서 이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상표 실제 심사가 보시다시피 꽤 장시간 1년 동안 혹은 1년 이상 걸립니다. 지금 보니까. 그래서 이 실제 심사는 이제 규정의 하나하나의 여러분들의 상표의 로고라든지 혹은 텍스트의 의미라든지 그런 게 전부 다 중국 규정에 부합되는 상표법에 부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심사를 하는 단계고요. 이 단계가 넘어서면 이제 출원 공고가 납니다. 그래서 상표 공고죠. 그래서 형식 심사, 실제 심사 통과하고 현재 이 땡땡땡이라는 상표가 공고가 홈페이지 즉 중국 상표국의 홈페이지에 공고가 됩니다. 그러면 그 3개월 동안 이의제기 신청이 있으면 다시 그 이의 심사를 해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의제기 신청이 없다라고 하면 최종적으로 등록증을 발급을 해주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총 소요 기간은 저기서는 규정일은 18개월이지만 실제로는 2년 2개월에서 2년 6개월 사이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많이 물으세요. 그러면 상표 등록증 발급받고 위생허가증을 신청해야 되나요? 저희 2년 6개월 뒤에 해야 되나요? 이렇게 하시는데 전혀 그거랑은 무관하십니다. 위생허가증의 처리 기간은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CFDA이고요. 식품 같은 경우에는 각급 CIQ라는 곳이 있고요. 그래서 그 처리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동시 진행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중복 상표 등록 끝나고 나서 해야 되는 건가라고 많이 초보 기업들이 물으시는데 아니고 동시에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준비 서류를 보시면 보시다시피 신청기업의 사업자 등록증, 만약에 법인이 신청하셨을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이 사업자 등록증은 영문 사업자 등록증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처음 지금 이제 중국의 각종 인허가를 취득하시는 업체라시면 사업자 등록증은 반드시 도로명 사업자 등록증으로 발급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위생허가 때는 구주소로 했다가 통관 때는 도로명 주소로 영문 사업자를 제출을 하게 되면 세관에서는 이거 같은 기업으로 인식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도로명 사업자 등록증으로 통일하시면 나중에 고민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뭐 CCC 인증을 신청했다, 위생허가 신청했다. 어차피 영문 사업자 등록증 들어가는 거는 저희가 주소가 변경되지 않는 이상은 기존의 도로명 영문 사업자 등록증이 계속 제출되는 거기 때문에 같은 기업으로 계속 인식이 되시겠죠. 정확하고요. 그래서 법인 같은 경우에 도로명 영문 사업자 등록증으로 제출을 해주시면 되고요. 일반 개인도 신청이 가능하세요. 요즘에는 법인이 없어질 위험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내가 할래. 내가 직접 개인으로 할래라고 해서 개인이 만약 신청하실 경우에는 여권 방명한 사진이 들어간 그 면을 스캔을 하시거나 사본을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준비 서류가 필요하고요. 소요 비용은 보시다시피 관람료는 중국 돈으로 1,000위안, 오늘 환율로 치면 17만 원 정도 되겠죠. 그리고 대행료는 중국 현지 컨설팅 기준으로 했을 때 1,000위안에서 한 5,000위안 정도 소요가 됩니다. 건당이고요. 이거는 서비스료가 달라지면 각각 받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유의를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보호기간 때문에 지금 2015년도 작년 12월에 또 저희 차이나 데스크로 문의가 온 한 통의 전화가 있었는데 그 업체 같은 경우에는 2005년도 12월 달에 이미 중국의 상표 등록증을 취득을 하셨고요. 그리고 나서 10년 후인 2015년도 12월 달에 연장 신청을 하셨는데 거부가 됐습니다. 왜일까요? 밑에 보시면 10년간 보호기간 연장 여기는 없네요. 죄송합니다. 10년간 보호기간 연장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연장 신청은 만료일 6개월 전부터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언제일까요? 2015년도 12월이 아니라 그 업체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 6월 30일 전까지는 무조건 연장 신청이 들어갔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규정들을 잘 모르시다 보니까 놓치시는 경우가 조금 다반사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유의를 하셔가지고 6개월 전에는 그러니까 6개월 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예 그냥 10년째 되는 첫날 그러니까 9년이 지나가고 10년째는 첫날 그러면 이번 연도 1월 1일부터는 해야 되겠다라고 바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년째 되는 첫날부터 진행을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시겠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 놓치지 마시고, 꼭 잘 관리를 하셨다가 연장 신청을 잘 이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절차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사항들이 전부 다 중복이 되어 있어서, 따로 다 설명은 안 드릴 거고요. 다음 장으로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 실무를 하고 있어서 위생허가 실무 화장품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화장품부터 왜 반려사유가 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신청한 자료 혹은 샘플이 허위일 경우 이거 걸리죠. 네. 신청한 자료 혹은 샘플이 허위일 경우 어떤 사항이 해당이 되시냐면 화장품 같은 경우에 원료 품질 규격에 나와 있는 내용을 임의대로 수정을 하셔가지고 퍼센테이지 조정을 하셨다든지 없는 내용을 허위로 작성을 하셔가지고 전문가들이 봤을 때 이거는 허위된 내용이야. 일명 이건 각자로 작성된 내용이야. 이건 전혀 근거 타당성이 없어라고 해서 적발이 됐을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 상당히 드무세요. 근데
어떤 경우가 많이 생기냐면 특히나 화장품 같은 경우에 위생허가증을 취득하고 나서 다시 재생산하는데 그 재생산 안에 들어가는 문구들이 예를 들어서 중국 위생허가 때 규정되어 있는 문구보다 훨씬 더 과대 광고를 많이 포함하실 경우에 이게 어디서 걸릴까요? 위생허가증 받았다고 안심하셨잖아요. 어디서 걸릴까요? 수입 통관에서 걸립니다. 중국 현지 수입항의 수입 통관에서 걸립니다. 왜 걸리냐고요?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입 통관에 수입 심사할 때 뭐가 있냐면 라벨 심사가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라벨 심사에서 되게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최근에 식품 업체도 하나 걸리셨는데 너무나 안일하게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식품 업체였는데 조미김 업체예요. 조미김 업체인데 이미 생산된 제품에 허위 광고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중국어 라벨은 다른 지원 사업을 통해서 중국어 라벨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 제작된 스티커를 허위 광고에다가 발라버렸어요. 안 걸리겠지. 결과는 어땠을 것 같아요? 걸립니다. 왜 걸리냐면 수입 신고하면 그 수입 통관 때 들어왔던 컨테이너에 실어져 있는 화물 있잖아요. 저희 제품 가져오고 그리고 그 중국어 라벨 제작했던 그 라벨 보고서가 있습니다. 라벨 보고서랑 오리지널 원본이랑 딱 세 가지를 가지고 대조를 해봅니다. 그리고 스티커 띄워볼까요? 안 띄워볼까요? 다 띄워봅니다. 띄워보시고요. 제가 거기에서 근무했지만 옆에 조선족들이 통역이 붙여져 있어요. 그러면 이건 무슨 내용이야? 라고 하면 바로 즉석에서 알려줍니다. 그래가지고 최근에 조미김 업체 적발돼가지고 그 업체는 이거는 중부적합 사항이 아니라 경부적합 사항으로 전부 다 반송 조치되고 그 업체는 그 등급이 그레이드가 있어요. 네, 수입할 때 처음 수출하면 그레이드가 있는데 그 그레이드가 다음에 아마 수출하시면 훨씬 더 엄격하게 보실 것 같아요. 왜? 스티커로 과대 광고를 없는 것처럼 포장을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이유로 많이 걸리십니다. 네. 왜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이게 이미 생산된 건데 이걸 어떻게 인쇄를 바꾸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입장을 바꿔놓아서 중국 수입 통관에서 생각해 봤을 때 수입 통관에서 담당자가 상식적으로 이 허위된 광고들을 어떻게 통관을 시키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중국 규정에 의거해서 당연히 수정이 돼서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의 인식 차이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화장품 같은 경우에 보시면 이제 제품 처방이 화장품 위생 규범 범위에 속하지 않을 경우, 그러니까 포뮬러 작성하시면 전성분표 있지 않습니까? 그 전성분표에 스템셀이라든지 달팽이 점액 여과물 쓸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통과된 업체 거의 없죠. 네. 그래서 이런 위생규범 범위에 속하지 않을 경우에는 쓰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스템셀 줄기세포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서는 신원료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EGF라든지 IF라든지 이런 단어들은 아예 그런 관련된 프로테인 성분들은 쓰실 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미리 중국에서 사용 가능한 원료 8,783개 쓸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먼저 확인하시는 게 우선순위입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안전성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가 불충분하다. 이게 어떤 사례냐면 최근에 달팽이 점액 여과물이 한 업체가 통과가 됐어요. 근데 그 한 업체만 통과가 된 이유가 그 전에도 수백 업체가 다 신청을 하셨어요. 달팽이 점액 여과물 들어간 크림이라든지 로션이라든지 넣었는데 다 기각이 된 이유가 뭐냐면 중국 그 CFDA 기술 심사에서 달팽이 점액 여과물이 사용한다는데 안전한 안전성 증명서를 제공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때 제공했던 서류가 어떤 것들이냐면 단순히 COA, MSDS 이 정도만 제출을 하셨겠죠. COA, MSDS 제출해가지고 다 떨어졌습니다. 네, 다 떨어지셨고요. 어떤 게 들어갔냐면 통과된 업체 중은 분명히 제가 생각했을 텐데
제가 생각하기에 과학문헌이라든지 그리고 전문가 심사 의견인 CIR이라든지 중국 화장품 관련된 유명한 기관지에서 발행한 안전성 근거 자료들을 전부 다 수집을 하셨을 거예요. 그게 없었으면 통과를 못했겠죠. 그래서 이런 안전성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가 불충분하면 기가 반려됩니다. 반려되고 혹은 뭐 허위 자료다 혹은 근거 탄당성이 없다라고 하면 기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 유형의 오류는 어떤 게 있냐면 일반 화장품으로 한국에서는 일반 화장품인데 중국에서 이게 제일 많은 게 미백인 것 같아요. 미백 종류인데 미백하고 주름 개선 기능이 있는 이중 기능성 제품 같은 경우에 일반으로도 신고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하지만 미백을 일반으로 신고하려면 아까 제가 아데노신 몇 점 몇으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1.8 이하로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죠. 그거 하나랑 또 뭐가 있냐면 단상자나 용기에 들어가는 미백과 관련된 단어들을 전부 다 수정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화이트닝 이런 단어 못 쓰세요. 미백을 피부를 밝게 해줍니다. 이런 단어 못 쓰세요. 자, 그런데 쓸 수 있는 단어가 딱 하나 있어요. 영어 중에 브라이트닝.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밝게 해준다는데 브라이트닝은 허용이 되고 화이트닝은 허용이 안 돼요. 그래서 혹시나도 뭐 광고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희가 제일 근접한 단어는 브라이트닝을 쓰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청 유형의 오류가 상당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화장품 저희 샴푸인데요. 샴푸인데 이거 한국에서 기타 생활용품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위생허가 안 받고 판매해도 수출해도 문제 없겠죠? 당연히 걸립니다. 네, 당연히 걸리시고 중국에서 샴푸 린스는 화장품류에 속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타 생활용품이 그러니까 한국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중국의 중국법이 있고 걔네들 나라의 걔네들 규정이 있고 시행령이 있는데 그거에 맞춰서 생각하지 않으시면 좀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신청 유형의 오류도 있었고요. 원료와 성분의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 기타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신청한 자료 혹은 샘플이 허위일 경우에는 특히나 제품 처방이라든지 실제 생산한 원료의 그 조성비가 달랐을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상당히 많고 그랬을 경우에는 만약에 함량 때문에 좀 바뀔 수 있는데 함량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난다라고 하면 재생산을 해주실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전문적인 검토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줄기세포가 뭐 전체 함량 100% 함량 중에 10% 차지한다. 그러면 당연히 걸리겠죠. 네, 그런 것들은 당연히 재생산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제품 처방에서 신고하는 성분의 종류 혹은 함량의 시험 결과가 불일치. 이거 최근에 정말 많이 있었어요. SPF 그러니까 일소방지류죠. 저희 선크림, 선젤 뭐 이런 일소방지류 신청 중에 SPF 25로 신고를 했는데 실제 측정지는 SPF 63으로 나왔어요. 이렇게 되면 통과는 합니다. 테스트 통과는 하는데 테스트 비용이 거의 한 몇백만 원대로 올랐어요. 한 3,400만 원 더 추가 납부를 하셨어요. 그리고 최근에 한 일주일 전일 거예요. SPF 50으로 신고하셨는데 결과치 보니까 93 나와 있어요. 통과합니다. 통과는 400만 원 더 추가 납부하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한국에서 이거 추가 납부를 안 해도 되는 돈이에요. 생각해보시면 충분히 비용 절감할 수 있는 돈인데 한국에서 사전에 미리 테스트를 해봤다라고 하면 생산에서 미리 조정이 가능하셨을 거예요. SPF 50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그 샘플을 보내는데 저는 진짜 샘플은 품질이 제일 좋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테스트에 통과를 해야 되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품 처방에서 처방이라는 거는 알지? 네, 전성분표에서 신고한 성분이 함량이 실험 결과가 불일치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비용 절감 차원에서 미리 팁을 드렸고요. 그리고
정말 많이 틀리시는 게 그 사본과 원본의 내용 불일치가 어떤 내용이냐면 6번에 보시면 사본과 원본의 내용이 불일치. 처음에 저희가 특히나 화장품 위생허가 진행할 때 CGMP, 그러니까 만약에 OEM 생산인 경우에는 제조사가 반드시 ISO나 CGMP를 보유한 기업이어야 됩니다. 그 스캔본을 받아놨는데 이 제조사가 나중에 이 위생허가 진행 단계에 이사를 갔거나 주소가 변경이 됐거나 혹은 구주소로 그 구주소에 그 ISO를 주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구주소의 ISO를 발급을 못 받고 도로명 주소를 주셨어요. 이렇게 되면 조금 힘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제공을 하실 거면 도로명 주소로 된 CGMP 영문 CGMP를 주시거나 아니면 영문 ISO를 주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네, 기타 신청 자료 혹은 샘플이 허위인 경우는 너무 아까 설명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케어 제품 착색제, 방부제, 염색약 등 제품 처방 중에 사용이 제한된 물질이 과다 사용됐을 경우에도 이러한 사례들이 있고요. 중국에서 지금 최근에 5월 달에 발표된 이제 시험 관련된 그 관리 조례가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중금속도 현재 수은납 비소만 검사를 했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카드뮴이 하나 더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카드뮴 시험이 늘어난다는 거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고 그게 12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12월 1일부터 시행이 된다라고 하지만 만약에 10월 달에 테스트가 끝났어요. 예를 들어서 10월 달에 테스트가 끝났는데 12월 달에 기술 심사 도중에 분명히 10월 달에 테스트 보고서를 받았으면 시행령 전이지 않습니까? 시행령 전이면 수은납 비소까지만 받았을 거예요. 하지만 CFDA 심사에 들어가면 분명히 카드뮴 시험 따로 받으라고 보안 통지 사항이 나올 수가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거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최근에 위생 시험 관련 그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점 더 개정안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정책 변화에 상당히 민감하셔야 돼요. 민감하셔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미리 파악을 못하게 되면 나중에 저희가 왜 보안 통지 서류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해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엔 누구랑 싸우죠? 컨설팅 회사나 혹은 담당 수행기관하고 수행기관의 담당자랑 싸우게 되겠죠. 그러한 결과를 초래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사실들을 미리 인지를 하고 주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안전성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가 불충분하다는 건 제가 달팽이 점액 여과모를 통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자료 보충 시에 임의로 변경을 했을 경우는 자료 보충 시라는 거는 이 자료 보충은 딱 하나밖에 나오지 않아요. 절차 단계 상에서 CFDA 기술 심사 받았을 때 기술 심사에서 보안 통지 서류 사항이 나오는데 이 보안 통지에서 기존에 신고한 내역과 대조를 안 해보고 엉뚱한 서류를 제출했다가 아예 기각되는 기각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런 자료 보충 시 내용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에는 그냥 진짜 이거는 상당히 불합리한 내용이다라고 하면 바로 기각을 해버립니다. 기각하면 어디서부터 다시 해야 되죠? 테스트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런 사례들도 있고요. 제가 요즘에 어떤 사례들을 또 현지 로컬 식약처에서 봤냐면 단상자의 번역이 틀리게 되면 이것도 기각 사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단상자의 번역 웬만큼 전부 다 전성문에 들어가는 원료 전부 다 전문 화학 원료죠. 네. 전문가들이 번역을 하셔야 돼요. 네, 내부에 1년 된 신입사원, 대리급 시켜서 안 됩니다. 번역 잘못해가지고 기각되는 사례들도 발생을 하고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화장품 전문 번역 업체에다가 의뢰를 하셔가지고 번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훨씬 더 화장품 번역하는데 단상자 내용 번역하는데 한 장에서 2장 정도 나와요. 그러면
많이 받았자 뭐 10만 원 내에서 다 해결이 되는 건데 그 비용 아까워하지 마시고 투자하셔가지고 전문적인 번역 서비스를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료와 성분 표시 불일치는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식품 사례들을 조금 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 도표는 보시다시피 작년에 AT에서 조사한 자료고요. 중국, 대만 통관 거부 사례라고 해서 거부 사유별, 품목별로 나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109건이라고 말씀했는데 107건이네요. 그래서 107건 중에 지금 라벨링이 몇 건이죠? 네네. 84건입니다. 84건. 전체의 80%를 차지하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성분 초과 및 금지 성분이 들어가 있는 거. 이 성분 초과 및 금지 성분이 들어가 있는 거는 두 가지 원인이에요. 하나는 중국 규정을 파악을 못했거나 중국 제품 표준이 있습니다. 제가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중국 제품 표준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식약처 사이트에 들어가면 자료실에 중국이라고 검색을 넣어보시면 중국 관련된 과자, 각종 음식물의 표준을 원문하고 번역본이 있으세요. 그 원문하고 번역본 보면 어떠한 사례들이 나오면 테스트는 어떻게 해야 되고 함량치, 제한치는 그러니까 수은나 비소에 대한 그 제한치가 얼만큼인지 다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혹시나 회사 내부에 중국어를 할 수 있는 인력이 있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라면이다 하면 중국에 바이두라는 검색창이 있어요. 다들 아시죠? 네, 한국의 네이버 같은 중국의 바이두라는 검색창이 있는데 그 검색창에서 GB라고 쓰시고요. 앞에 G, LG 할 때 G, 네, B, 베스트 할 때 B, GB 넣고 라면이 중국어로 빵면면이에요. 그래서 GB 빵면면 딱 넣고 나서 소스워 검색 딱 넣어버리면 바로 그 GB 라면에 대한 그 새로운 규정들이 그 제품 표준이 나옵니다. 제품 표준의 원문을 검색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 원문을 받아보시면 우리 제품이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제품 설계를 해야 되겠구나. 중국에서 제한치는 어떤 거구나. 테스트는 어떤 식으로 시행하는구나. 그리고 테스트에서 다루지 못한 더 부칙의 내용들은 어떠한 표준을 봐야 되는구나. 라고 정확하고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보는 거랑 안 보는 거랑 큰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성분 초과라든지 금지 성분을 미리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을 여러분들께 방금 하나 소개해 드렸습니다. 잊지 마시고 한번 꼭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거부 품목별 보면 지금 가공식품이 제일 많죠. 네, 가공식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만큼 저희 가공식품이 들어가기도 쉽고요. 아까 제가 가공식품은 두 가지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수출 전에 뭐라고요? 첫 번째는 수출자 등록이고요. 두 번째는 중국어 라벨입니다. 자, 이 두 번째 중국어 라벨 제작을 하시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팁 하나 또 더 드리겠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즉 AT에서 중국 라벨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5건까지 5품목까지 여러분들이 신청하신 5품목까지 정부에서 지원 사업을 해주시고 있고요. 최대 45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십니다. 상당히 좋죠. 그러면 품목당 1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자부담으로 납부하시는 비용은 얼마죠? 품목당 10만 원입니다. 되게 저렴한 비용이죠. 네. 저렴한 비용으로 AT의 중국 각 지사에서 여러분들의 중국어 라벨 제작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런 좋은 정부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정부 지원 제도를 적절히 활용을 하시느냐 안 하시냐에 따라서 진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통관 거부 사례들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거는 불합격 원인입니다. 불합격 원인 보시면 여기는 AQSIQ라고 하는 중국 중국 질량 총국이고요. 질량 총국이라고 하면 모든 상품의 품질에 대해서 수출입에 대해서 관할하는 부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매달 한 번씩 여러분들 화장품하고 식품에 불합격된 업체 사유라든지 어떤 항목인지 리스트를 업해줍니다. 그래서 리스트업한 결과를 봤더니 보시다시피 2014년도 이건 3월이 아니라 12월 달입니다. 12월 달에 한국식품 불합격 판정 제품 리스트 및 원인 첫 번째 카레 보시면 증서 불합격. 증서 어떤 게 불합격 됐을까요? 헬스 서티피케이트를 받아야 되는데 이 헬스 서티피케이트를 다른 부처에서 받았거나 혹은 헬스 서티피케이트가 아닌 다른 자료로 제공을 해주셨을 겁니다. 혹은 기타 가공식품에 만약에 할랄 인증을 받았다, 할랄 인증 마크 표시를 했다라고 하면 할랄 인증서 사본이나 테스트 보고서를 제출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 증서가 규정에 증서 자체에 문제가 있거나 그랬을 경우에 혹은 제출을 못했을 경우에 증서 불합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조치가 반품이죠. 그리고 사탕, 튀김가루, 부침가루 이렇게 보시면 증서 제공 미비, 증서 불합격. 전부 증서 제공 미비예요. 보시면 증서 제공 미비, 증서 불합격. 증서 제공 미비. 제가 파악해 봤더니 아까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수출 면접 받고 나서 뭐라고요? 네네. 원산지 증명서랑 네. 헬스 서티피케이트. 이거 받는데 일주일 걸리세요. 왜 제가 수출 면접 받으면서 바로 신청하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수출 면접 받으면 보통 선적하셔가지고 물류 띄워서 보내시죠. 그러면 수입항에 도착합니다. 화물이 도착을 해서 수입항에서 이제 수입 신고를 하시고 이 기간 동안 만약에 수입 신고 하시는데 이 자료가 없으면 계속 화물은 어디에 있는다? 보세창고에 있겠죠. 보세창고에 있으면 어떤 비용이 늘어난다고요? 보세창고 사용료 그리고 만약에 그 전 단계면 부도 사용료가 계속 나오겠죠. 그 외에도 비용이 있습니다. 그 체제 비용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죠. 이 자료 때문에. 물론 이걸 나중에 수입 통관 대행사가 얼마만큼 능력 있냐에 따라 좀 달리긴 하지만 먼저 라벨 심사부터 부탁드릴게요. 저희 2, 3일 안에 제출할 거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여유를 버는 업체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업체들은 이거 딱 나오는 순간 계속 체제비가 이제 상승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수출 면장 나오면 바로 원산지 증명서랑 헬스 서티피케이트 받으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비용 절감 그 실무에서 발생되는 노하우를 계속 알려드리니까 잘 기억하셨다가 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과자가 있는데 대장균 기준 초과가 되어 있죠. 근데 처리 조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소각됩니다. 네. 중국 위생허가 기준에 맞지 않아가지고 테스트 리포트, 즉 위생검역에서 중금속 기준이 초과했다, 미생물 기준이 초과했다라고 하면 얄짤없습니다. 그냥 바로 소각해버립니다. 그게 컨테이너 한 분량이 됐든 10분량이 됐든 바로 소각합니다. 그리고 더 이제 보셔야 되겠죠. 왜 방금은 증서 제공 미비만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소각된 사례들을 한번 보셔야 되겠죠. 소각된 사례 보시면 이제 과자 같은 경우에 일반 세균수 기준 초과로 부적합입니다. 중국의 일반 세균수 기준이 보시다시피 750 이하입니다. 혹시 한국 일반 세균수 기준 아시는 분 손 들고 말씀하시면 제가 좋은 자료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는 만입니다. 만. 몇 배 차이 나죠? 이제 우하세요. 네, 맞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AT 지원 사업 수행 기관에서 많이 실무를 했었는데 다들 10분 중에 9분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야, 우리나라 한국 식품이 훨씬 더 중국보다 좋지. 짱깨들 거보다 훨씬 더 좋지. 맞아요. 맞습니다. 맞는데, 근데 중국에 맨날 식품 사고 일어나는 거 보셨죠? 골판지 만두 들어보셨습니까? 골판지 만두, 탁구 달걀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것들 맨날 발생을 하는데 얘네들 기준은 상당히 높아요. 저희 한국 기준보다 훨씬 더 높고요. 심지어 유럽하고 거의 한나라고 맞먹습니다. 그 인식을 제가 말씀드린 저기에서 식품업체 같은 경우에 한국 기준이 더 높다라고 별거 아닐 거야 이러면 그 업체분들은 분명히 나중에 리스크 발생하시고 저 찾으실 겁니다. 아니면 다른 수행기관을 찾으실 거거나. 인식의 차이를 바꾸셔야 돼요. 중국 규정이 훨씬 높습니다. 자, 한번 그러면 어디까지 가나 볼까요? 과자의 과산화 물가 기준초가 돼 있고요. 지금 총 비소 기준초가인데 지금 킬로그램당 0.5mg으로 돼 있죠. 한국은 어떻습니까? 1입니다. 네. 그리고 이 사례들이 얼마나 식약처에서도 진짜 대두가 많이 되고 왜 계속 식약처에다 물어보죠. 왜 중국에서 이렇게 위생검역을 통과를 못하는 겁니까? 저희 제품이. 그래가지고 아예 사례는 아니고요. 리스트를 만들어놨어요. 자주 걸리는 것들을 리스트를 만들어놔가지고 한국 규정은 뭔데 중국 규정은 뭡니다. 그리고 문의가 오시면 말해주시죠. 꼭 중국 규정으로 한국에서 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테스트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중국 규정에 맞춰서. 자, 더 짚어볼까요? 저희 지금 많죠. 대장균군 기준치 이런 것들 보시고 제가 특히나 12번 보시면 홍삼 제품 있지 않습니까? 예, 홍삼 한율식품은 이거 홍삼 되게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데 오늘 말씀을 드리면 4년근 이하는 제가 해본 결과 4년근 이하는 일반 식품으로도 신고가 가능하세요. 근데 가능한 제품 제형이 있습니다. 종류가 있습니다. 캔디, 비스킷, 네, 이 정도. 네, 캔디, 비스킷. 제형이 엑기스다. 엑기스 자체는 안 되세요. 엑기스 자체는 바로 건강기능식품, 보건식품, 위생허가증을 취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5년근이다. 5년근은 신자원식품이라는 허가를 받으셔야 되고요. 6년근 이상이다. 6년근 이상은 무조건 CFDA 보건식품 위생허가를 취득을 하셔야 됩니다. 이 차이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삼 같은 경우에 보시면 보건식품 위생허가증을 취득을 해야 되는데 없으니까 중국 내 판매 금지. 그래서 이 업체는 다행히 반송 조치되었습니다. 나머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전부 다 소각되었습니다. 그 업체 중에서도 제가 알고 있는 라면 업체 같은 경우에 라면 업체 대장균군 세균청소로 초과로 부적합되어 있었는데 이 업체는 컨테이너 20피트 2개 나갔어요. 40피트 하나짜리죠. 그러니까 얼마치 실렸을 것 같습니까? 몇 천만 원 실렸겠죠. 네. 여기서 팁 하나 더 드릴게요. 처음 수출하시는 업체라면 이런 규정도 보기 싫어, 힘들어, 찾기도 못 찾겠어 라고 하면 정식 통관하실 때 소량으로 한 박스만 정식 통관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테스트 보고서는 나중에 테스트가 통과가 되면 다음부터는 본물량으로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2차, 3차 때는. 맞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나가시는 업체는 이 방법 쓰시면 제일 유리하세요. 그래서 한 박스 없어져도 상관없잖아요. 진짜 홍삼 엑기스 그런 걸 한 박스면 물론 양이 많이 가치가 높아서 안 되겠지만 아프시겠지만 저희 그냥 억셉할 수 있는 정도면 한 박스 테스트 해보시고 네 통과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안 된다면 여러분들은 뭘 받으셔야 되겠어요? 안 되는 그 테스트 실제 저희가 나왔던 측량된 그 함량을 보셔야 되겠죠.
그 함량을 보고 이게 중국 기준치를 넘었구나. 그러면 다시 샘플 제작해서 한국에서 재테스트 하시면 됩니다. 맞으시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되니까 처음에 막 바이어가 납기를 맞추라고 해가지고 바싹 넣었는데 이 업체 같은 2컨테이너 그냥 소멸됐죠. 네. 그래서 참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그래서 라면도 인삼라면 돼요. 인삼라면 제가 최근에 해봤는데 인삼 4년근 이하 라면도 이거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일반 식품으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물론 제형 자체는 제가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원료는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원료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AT에다가 그거 신청하시면 돼요. 그 중국어 라벨 지원 사업 하시면 처음에 원료부터 검토를 하고 원료에서 문제가 없으면 이제 AT에서 제작을 해줍니다. 중국어 라벨을 제작을 해주기 때문에 반드시 이 단계를 거치고 정확하게 정상적으로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기타 불합격 사례에서 제가 그래서 워낙 많이 걸리다 보니까 아예 뽑아왔어요. 헬스 서티피케이트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잘 아실 거예요. 네, 실무 담당하시는 분들 다 아실 건데 이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발행하는 거는 어떤 것만 해준다고요? 기타 가공식품만 해줍니다. 네, 기타 가공식품만 해주고요. 자, 보시면 유가공식품은 어디서 해주죠? 예,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행 부처가 다릅니다. 그래서 어디다 신고를 하셔야 되는지 신청을 하셔야 되는지 그것만 확실히 아신다면 문제가 없으시겠죠. 신청하고 저희 한국 같은 경우는 워낙 시스템이 잘 돼 있다 보니까 금방 규정일 안에 무조건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신경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해조류 어육가공품도 마찬가지로 농림수산식품부고요.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농림수산식품부 명의로 발행이 되지만 그 신청하는 곳은 어디라고요?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입니다. 네, 거기다가 양식 한 장짜리가 있어요. 신청서 양식이 있는데 거기에 기업 정보 넣고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되게 간단한 상황이고 저희가 수출량 나갈 제품이 어떤 건지 명확하게 기재를 하시면 거기에 첨부서를 넣고 증빙자료 제출을 하시게 되면 일주일 안에 나옵니다.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다 진행을 하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큰 두려움 없이 잘 진행하리라 믿습니다. 10분 쉬었다가 중국 화장품 위생허가랑 식품 인허가에 관해서 조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